텅 빈 잠수함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굉음을 내며 가라앉는 잠수함에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진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끔찍했던 사건의 흔적과 사라진 피해자의 자취, 범인의 기억을 안고 잠수함은 깊은 심연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킴 이사벨 프레드리카 발. 지금 보시는 사진 속 여성의 이름입니다. 그녀는 스웨덴 출신의 저명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우간다부터 쿠바, 케냐, 마샬군도, 심지어 북한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 험한 곳도 마다하지 않던 그야말로 열혈 기자였습니다. 그녀의 기사는 사회 정의나 환경, 성 정체성 등 사회 이면의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다루었습니다. 1987년 스웨덴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녀는 세계적으로 명문인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속칭 런던 정경대에 입학을 해서 국제관계를 공부했습니다. 졸업을 한 후에는 미국으로 넘어갔고요. 그곳에서 컬럼비아 대학교 저널리즘 스쿨에 입학을 합니다. 컬럼비아대 저널리즘 스쿨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퓰리처상을 주관해오고 있는 학교로 저널리즘의 옥스브리지, 옥스퍼드 플러스 캠브리지로 불리는 기자 사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킴발은 본격적인 기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2013년 졸업 후에 그녀는 뉴욕타임즈, 타임, 가디언 같은 유명 신문사의 칼럼을 기고하면서 영역을 차츰차츰 넓혀갔고요. 2016년에는 마샬군도 핵실험에 따른 기후변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작성한 기사를 통해서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일간지인 쥐트 도이체 차이퉁이 수여하는 기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갓 30이 된 촉망받는 젊은 기자로서 그녀의 앞날은 밝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레프살센이라는 곳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2017년 당시에 킴은 남자친구와 함께 베이징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사 준비로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예정된 출국 날짜는 8월 16일이었습니다.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이날이 바로 오늘 사건의 당일입니다. 킴과 남자친구는 송별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파티에 앞서서 그녀는 한 남성과의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약속되어 있었던 남자의 이름은 페터 마드센입니다. 이 사람은 덴마크의 벤처 사업가이자 백만장자 발명가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나무위키에는 스웨덴인으로 되어 있는데 덴마크인이 맞습니다. 자, 사건에 앞서서 페터 마드센, 그러니까 킴과 인터뷰를 하기로 했었던 이 사람 페터 마드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1971년 덴마크에서 태어난 그는 엔지니어이자 사업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잠수함을 직접 제작하고 유인 우주선 개발을 추진했고요. 테드에 나와서 강연을 할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해저 탐험을 즐겼고요. 로켓공학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10대에 이미 자신이 제작한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2001년에는 초소형 잠수함을 직접 제작해서 최초의 민간 잠수함 함장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2008년에 펀딩을 통해서 자신의 세 번째 잠수함인 노틸러스를 제작해서 공개합니다. 페터 마드센은 노틸러스가 세계 최대의 민간 제작 잠수함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유명세를 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팬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많은 논란거리로 남은 부분입니다. 진짜로 최대의 민간 잠수함이 맞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장소, 바로 이 노틸러스 잠수함에서 킴과 페터 마드센은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었습니다. 마드센은 킴의 취재 요청에 노틸러스 잠수함을 타고 그녀가 살고 있었던 레프살센까지 함께 항해를 하면서 인터뷰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킴은 이것을 승낙했죠. 상당히 흥미로운 인터뷰 방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페터 마드센의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었던 킴은 이사를 떠나기 전 마지막 기사를 위해 잠수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8월 10일에 인터뷰를 했을 당시에 킴이 마드센의 잠수함에 올라서 떠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페터 마드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킴 발입니다. 남자친구는 그녀가 잠수함에 오르고 나서도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았었다고 해요. 이런 문자가 왔대요. 그가 커피와 쿠키를 가져왔어. 나 지금 내려가고 있어. 사랑해. 이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긴 거죠. 자정이 넘도록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진 남자친구는 11일 새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 킴을 찾기 위해 페터 마드센과 그 잠수함에 대한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이 사진은 경찰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잠수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이 되는데요. 잠수함은 자정쯤에 오레순트 다리 북서쪽에서 한 상선에 의해서 아주 짧은 순간 목격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 잠수함에는 위성 추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 당국은 날이 밝을 때까지 그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1일 오전 10시 반경에 코펜하겐 남동쪽 등대에서 잠수함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곧바로 출동한 구조 헬리콥터는 페터 마드센을 발견했고요. 무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무전을 보내고 불과 30초 만에 이 잠수함이 침몰하고 마는데요. 이미 잠수함 갑판에 나와 있었던 마드센은 4명의 낚시꾼들에 의해서 구조가 되어서 항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항구에는 소식을 듣고 대기하고 있었던 기자들이 있었죠. 기자들의 질문에 마드센은 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했다. 이러한 짧은 대답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발견과 구조, 귀향하는 과정 그 어디에서도 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조 직후에 진행된 조사에서 마드센은 킴의 실종에 대한 진술을 2번이나 번복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그의 유죄 입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경찰의 수사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나무위키하고 조금 다른 기록들이 많아요. 저희가 나무위키 자료들도 참고를 하는데 그 부분과 조금 다른 기록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 준비된 대본의 내용은 BBC 기사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녀의 행적을 묻는 경찰에 대한 마드센의 첫 진술입니다. 킴과 잠수함을 타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지만 잠수함에 문제가 생겨서 항해를 취소하고 3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저녁 10시 반경에 레프살센 북쪽 끝에 있는 레스토랑 근처 항구에 내려진 이후에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물론 거짓말이었고요. 다행히 이 레스토랑 주인은 주변 해안가를 찍는 CCTV를 설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이 영상을 확보했겠죠. 그리고 이후에 마드센을 서서히 압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스웨덴 국적이었던 킴의 실종으로 덴마크와 스웨덴 양국 경찰의 공조 수사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페터 마드센을 살인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하자 그의 진술과 어긋나는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사실들이 밝혀졌냐면 먼저 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했었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진술과는 다르게 고의적으로 침몰시킨 정황이 포착이 된 거죠. 자, 경찰 잠수부가 내려가서 확인한 잠수함의 차체에는 연료가 샌다거나 어떤 큰 충격을 받았다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냥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외상 하나 없었던 거죠. 결국 경찰은 잠수함을 인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인양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인양 준비 작업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잠수함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외부는 물론 예상했던 것처럼 외부는 물론 내부적인 결함도 단 하나도 확인이 되지 않으면서 이것은 절대로 사고로 인한 침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8월 21일 월요일에 코펜하겐 근처 해변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사람의 몸통이 발견됩니다. 상태는 너무나도 참혹했는데요. 15군데나 찔린 상처가 있었고요. 그 중에 14개의 상흔이 하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동물에 의해서 뜯긴 것이 아닌 예리한 도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DNA 분석을 의뢰했고요. 이틀 뒤에 이것이 스웨덴 기자였던 킴 이사벨 프레드리카 발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자신을 더욱 강력하게 추궁해오는 경찰에 마드센은 몸통이 발견된 8월 21일에 갑자기 진술을 번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진술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는 말을 하는데요. 설명은 이렇습니다. 70kg에 달하는 잠수함 해치, 그러니까 그 잠수함 문의 뚜껑 부분이 킴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게 원인이다. 그리고 혐의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코펜하겐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바다에 그녀를 유기했다는 겁니다. 납득이 가시나요? 마드센은 시신 유기를 인정을 하면서도 절대로 훼손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훼손 여부를 떠나서 사고로 죽은 동행자의 시신을 유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찰은 그의 진술을 더욱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바뀐 진술 또한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드러났냐면 계속해서 지금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자, 잠수함이 인양이 돼요. 잠수함이 인양이 되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경찰이 내부를 수색을 했는데 거기에서 킴의 혈흔과 머리카락이 발견이 된 겁니다. 내부 엔진실에서는 여성의 속옷까지 발견이 됩니다. 이로써 마드센은 성폭력 혐의까지 추가가 된 거죠. 그의 말대로 사고 직후에 시신을 유기했다면 엔진실에서 속옷이 나올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6일 경찰은 킴의 머리와 다리, 옷, 그리고 칼이 들어있는 봉투 2개를 발견하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 다이버와 경찰견을 동원해서 해안을 이잡듯이 수색한 끝에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약 50일 뒤에 마지막으로 두 팔까지 찾아내면서 모든 수습 작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경찰은 킴의 머리를 부검을 했는데요. 두부에 어떠한 손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부검 결과를 받습니다. 잠수함 해치에 부딪혀서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진술 또한 거짓으로 드러난 거죠. 하지만 부검에서도 킴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훼손과 부패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10월 30일 마드센은 킴의 시신이 모두 수습이 되자 다시 한번 진술을 바꾸었고요. 자신이 시신을 훼손했음을 인정합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말했을까? 그의 마지막 진술입니다. 갑판에 있는 동안 잠수함의 기압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킴은 엔진실에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배기가스로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해치를 열고 들어가 바닥에 그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깨우려고 뺨을 때렸습니다. 이후에 그녀의 몸을 잠수함 밖으로 꺼내려고 1시간 정도 시도한 후에 그녀를 절단했습니다. 부검 결과 킴의 폐에서는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한 거죠. 자, 다음 사진은 담당 검사의 모습입니다. 덴마크 검찰은 마드센의 모든 진술을 거짓으로 판단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의 회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서 재판에 상당히 중요한 증거물이 발견됩니다. 압수한 마드센의 컴퓨터에서 다수의 스너프 영상이 발견된 거죠. 수사 당국은 사건을 통해 확보된 물적 증거를 종합해서 그녀가 심한 고문과 함께 살해당한 뒤에 토막 유기되었다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경찰과 검찰은 유죄 확증을 가지고 마드센을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사실 이번에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그녀의 시신 상태에 대한 설명과 묘사가 상당히 많았지만 이게 너무나 끔찍해서 참혹했다라는 정도로 표현하고 넘어가는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8일 코펜하겐 법원에서 마드센의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일짜리 재판이 7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마드센은 그에게 걸린 혐의 중에 시신 훼손 하나만을 인정하면서 처음엔 이것도 인정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것만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2018년 4월 25일에 재판부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덴마크에 큰 충격을 준 끔찍한 사건의 범인 마드센은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고요. 덴마크에서는요, 한 사람의 살인 혐의로 사형이 내려지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도 일생을 감옥에서 계속 지내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는 한 16년 정도를 복역하고 나온다고 해요.
이 사건은 덴마크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큰 주목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동안 평균 115명의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서 재판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실시간 재판 영상이 보이는 특별 미디어룸을 만들었을 정도였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던 킴의 부모님은 7주 동안 대부분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미디어 섹션 옆에 마련된 특별 예약석에 앉아서 조용히 재판을 지켜봤는데요. 딸의 시신을 수습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경찰관, 잠수부, 경찰견 및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죄 판결 이후 킴의 어머니는 인터뷰를 통해서 자녀들이 잔인하게 살해된 부모에게는 매뉴얼이 없다. 지난 시간을 버텨온 것은 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방문과 보내준 메시지, 그리고 킴이 좋아했던 우리 집 강아지 덕분이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울고 추억에 미소를 짓고 우리 삶에 킴이 있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킴이 사망한 후 가족들과 지인들은 후원금과 사비를 모아서 킴발 메모리얼 펀드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성된 기금은 킴의 정신을 이어받아 일하고 있는 젊은 여성 기자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가족들은 밝혔습니다. 그녀의 사망 1주기를 맞아서 그녀의 고향과 스웨덴 곳곳에서는 자선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자로서 위험한 현장을 수도 없이 누볐던 킴발은 아이러니하게도 고향 마을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날개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그녀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사건은 2017년 발생한 스웨덴 기자 참살 사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